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희 집은 참 어렵게 살았어요. 인간 같지 않던 아빠와 엄마를 못마땅해 하시는 시할머니까지 저희 엄마는 다 견디셨어요. 엄마는 시골 출신의 여자셨습니다. 돈 벌겠다고 서울로 상경해서 공장 일을 하다가 아빠를 만났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뭐에 그렇게 눈이 씌었는지 인간 같지도 않던 아빠와 결혼을 하셨는데요. 저와 제 동생을 낳고 살았고 아빠는 사기꾼 그 자체였어요. 엄마에게는 자기가 얼마나 부잣집 아들인 줄 아냐고 꼬셨고 자기랑 결혼하면 인생 필 수 있다며 온갖 것으로 허세를 부려서 구애를 했고 끝내는 저를 임신시키고 아이를 출산할 때쯤 되어서야 혼인신고만 겨우 치르고 반 지하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아빠가 말한 그 으리으리한 집이라든지 그런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도 하기 전에 전혀 계획이 없던 임산부가 된 저희 엄마를 한번 보시고 저한테는 시할머니인 할머니가 그렇게 저희 엄마를 괴롭혔다고 하네요. 몸뚱아리 하나 딸랑 믿고 자기 금쪽 같은 아들을 꼬셨다며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데 그때마다 속이 뒤집어져서 제가 할머니에게 언성을 높여서 싸우면 어디 엄마 편을 드냐고 하는 할머니에게 화가 많이 났어요. 아빠라는 인간은 그게 끝이 아니었죠. 제가 5살 때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그때부터 두 집 살림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 엄마는 바보같이 그걸 다 참으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저도 알고 있는 배다른 동생도 있어요. 아빠라는 인간이 설날은 저희 집에서 추석은 그쪽 집에서 보내는 걸 저희 엄마는 또 묵인하고 참았죠.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일이기에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말을 할 수 없었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저 쓰는숨으로 넘기셨어요. 저는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아빠와 왜 이혼을 안 하냐고. 그러자 엄마는 저에게 말하길 너희 나중에 결혼할 때 부모 노릇은 해줬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만 하시고는 그 뒤로 대화를 안 하시더군요. 엄마는 아빠의 부재만큼 저희한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결혼하고서도 제대로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식당이나 가정부 일을 하면서도 본인 드시고 싶은 거 하나도 안 드시고 그 없는 살림 속에서도 저희한테는 최대한 모든 걸 다 베푸셨어요. 아빠라는 인간이 가장 노릇을 안 하고 돈도 쥐꼬리만큼 벌면서 두 집 살림을 하려고 하니 집안에 돈이 있을 리가 있나요? 한 번은 저희 엄마가 곰 같은 여자라 아빠가 저희 집에는 생활비도 잘 안 주면서 오히려 엄마에게 돈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아빠한테 당신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자 아빠한테 한 대 맞았었어요. 그때 평소 조용하고 얌전하던 엄마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면서 아빠의 멱살을 잡을 정도로 화를 냈고 그 이후로 아빠도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할머니는 또 저희 엄마에게 어디 금쪽 같은 자기 아들에게 손찌검을 했냐고 얘기하는 걸 제가 할머니한테 욕까지 하면서 우리 엄마한테 제발 사랑하지 않는 아들 보냈으면 일단 그런 개소리 좀 그만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맨날 개 패듯이 때려도 하늘 같은 남편이라고 떠받들 수 있겠어요? 라고 하자 할머니는 저런 년 밑에서 근본 없는 년을 낳았다는 둥 헛소리를 하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잘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인간들 연락이 잘 안 오니까 너무나도 행복하더군요. 말이 할머니지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니까요. 저희 엄마는 남한테 싫은 소리도 잘 못하는 성격이라 평소에는 당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항상 성실한 것이 무기였던 성격이라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죠. 그렇게 10년 동안 살았을까요? 중학생이던 저도 어느새 성인이 되어서 사회활동으로 인해 돈을 벌기 시작했고 제 남동생도 20살이 되어 돈을 벌다가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가 쪽의 재산이 상속되었어요.
엄마는 외할머니를 잃은 슬픔에 말을 잇지 못하셨던 게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 외에도 아빠라는 인간은 자기 장인 장례인데도 나타나지도 않더니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는 상속받은 게 있을 테니 자기한테 내놓으라는 헛소리만 하셔서 엄마는 상대도 안 하고 끊었다고 하네요. 10년 만에 엄마에게 전화 와서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본인에게 처가댁 상속재산을 달라는 소리를 하는 게 바로 저희 아빠라는 인간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너무나도 서러워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상속받은 재산은 나중에 모두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고 이 재산은 사실 외할아버지의 목숨줄이었다고 그렇게 물려받은 땅이 약 1억 원 정도는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만 했습니다. 제 나이 20대 중반에 1억이라는 돈은 막연하게만 들리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가난하게 살아와서 그런지 통장에 돈이 남아있던 적이 없었는데 1억이라니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 남동생도 전역을 하고 그때보다 저희 세 가족은 진짜 행복했어요. 남동생도 일하고 저도 일하고 우리 엄마도 일하니 같이 돈을 모으니까 진짜 숨통이 트인다는 게 이런 거더군요. 그동안은 저와 남동생이 돈 먹는 하마였으면 이제는 3명이서 돈을 모으니까 2칸짜리 빌라에서 방 3칸에 거실까지 딸린 아파트로 이사도 하게 되었고 예전 같았으면 전혀 꿈도 못 꿨던 외식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하던 회사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는 날 아빠라는 인간은 역시 오지 않았죠. 엄마가 아빠에게 전화를 했더니 돈 주면 가겠다는 헛소리를 했다길래 저는 열받아서 지금 당장 그냥 아빠라는 인간이랑 이혼을 하라고 하니까 엄마는 안 그래도 요즘 알아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도중 엄마가 어느 날 저와 동생에게 오랜만에 우리 가족끼리 외식을 한번 하자고 하더군요.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엄청 비싼 소고기집으로 저희를 부른 엄마와 셋이서만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엄마에게 좋은 날 왜 우냐고 물어보니 엄마는 울면서 저희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무슨 일이길래 평소 눈물을 잘 보이신 적 없던 엄마가 이렇게 대놓고 눈물까지 흘리시냐고 물었더니 사실은 외할아버지께서 물려받은 땅 근처에 청사가 신축이 된다며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잘 되었다고 하자 엄마는 일단 땅을 팔아서 너희들 다 행복할 수 있겠다고. 단지 엄마가 바라는 것은 그것뿐이라면서 하늘나라에서 꼭 지켜볼 테니까 행복하라고 말하길래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으면서 뭔가 불안했습니다. 그 뒤로 엄마가 말한 나쁜 소식에 저희는 정신이 반쯤 나갔습니다. 엄마는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걱정하시던 게 아빠랑은 이혼 소송 중인데 소송 판결을 받기 전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눈물을 흘리더니 모든 재산들이 이미 저와 동생에게 반씩 증여했다며 엄마 없이 이 세상을 아직 살아가기는 힘들겠지만 엄마가 하늘에 가서도 꼭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고 말하는데 하늘이 원망스럽더군요. 한평생을 오로지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죽는 그날까지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인생 호강 한번 못 누려보고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게 된다는 게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동생과 말했던 게 나중에 엄마를 모시고 저희 가족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가자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의사가 얼마나 산다고 했냐고 물었더니 이제 길어봐야 3개월 정도라고 하더군요. 아마 너무 힘든 세월을 혼자 힘들 때마다 술을 마시던 습관이 문제셨나 봅니다. 그날 태어나서 저는 그렇게 울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엄마는 절대로 아빠한테 재산을 뺏기지 말라며 내가 모자라고 무식해서 네 아빠랑 진작에 이혼했어야 했는데 이게 너희들한테 위협이 될 줄은 몰랐다고 미안하다며 펑펑 우시는데 저 역시 눈물이 미친 듯이 흐르더군요. 그렇게 소송 도중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아빠라는 인간은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와서는 그곳에서 자기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한번 웃음을 지으며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자 아빠는 저희를 불러서 말하기를 이제 엄마 재산 받으면 너네가 상속을 포기하라는 말에 저희는 역시나 예상했던 말을 하는 그 인간의 말에 대답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엄마의 유언장이 공개되자 모든 재산은 이미 사전에 저희에게 증여가 되었고 아빠한테는 땡전 한 푼도 돌아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빠는 갑자기 반쯤 미친 개가 되어서 저희를 협박하더군요. 내 돈 내놓으라고요. 제가 그게 왜 아빠 돈이냐고.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양육비도 한 번 안 주고 인생을 진짜 개만도 못하게 살더니 이제 와서 우리 엄마 죽으니까 슬픔보다 돈부터 보이냐고. 당신이 진짜 사람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아빠는 제 뺨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욕을 했고 그것을 보고 격분한 제 동생은 아빠를 밀치면서 구석에 몰아넣고 이성을 잃었고 그 뒤로 갑자기 야, 이 페루나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달려오던 할머니조차 격분하던 남동생에게 밀쳐지면서 나가 떨어졌고 그렇게 몇 분을 맞던 아빠는 코피까지 흘리면서 온 얼굴에 멍이 들더니 그제서야 남동생에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며 손으로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이렇게 그들을 내보내자 남동생은 그래도 아빠였던 인간은 두들겨 팼다는 생각에 자책하는 듯 눈물을 흘리며 울더군요. 저는 남동생에게 이제 아버지 아니라고 그 인간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더 했으면 더 했을 인간들이라고 누나 구해줘서 고맙다며 동생을 끌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인간만도 못한 아빠는 어디 가서 지 아들한테 맞았다는 소리를 못하겠는지 경찰에 신고도 못한 것 같더군요. 제 동생과 저는 엄마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남동생이 결혼도 했고요. 부모 없이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너무나도 행복해했어요. 엄마가 저희 사는 모습에서 한을 풀고 하늘에서 이제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처럼 어디 갔다 왔더니 가족들이 모두 사라진 사연이 있나 해서 여기에 보내봅니다. TV에서나 호텔에서 사라진 가족들, 이런 건 들어봤어도 정말 이 미친 여자랑 자식 찾느라 경찰에도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저와 아내가 만난 것은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업체를 통했던 거라 아무래도 조건이나 여러 부분들이 비슷했던 저희는 물 흐르듯이 호감을 느끼고 서로에게 빠지게 되었고 저희는 결국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내와 연애하고 그러는 동안 별 문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게 될 무렵 제가 이상한 건지 임신한 아내와의 관계를 하는 게 이상하다고 느껴져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이후로 쭉 부부관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내 또한 그런 부분에서 요구 같은 걸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넘치는 혈기를 운동으로 다스렸고 서로 그런 요구가 없이 몇 년을 지냈고 어느덧 그게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나중에는 사랑 행위조차도 어색할 정도로요. 그러던 찰나 저희 부부는 재테크를 삼아서 집을 사기로 했고 그 집을 사느라 대출을 좀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한 건 그 대출 원금과 이자에서만 생각만 했지 육아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에 점점 많이 쪼들려 가더군요. 회사에서는 업무 강도가 점점 세져서 저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자주 출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회사에서 파견 이야기가 나왔고 파견을 나가면 지금보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아내에게 같이 해외로 나가는 건 어떠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저보고 혼자 가면 안 되겠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겨우 2살이라고. 내가 나가게 되면 최소 5년 정도는 있다가 돌아올 텐데 그때 내가 아빠로 보이겠냐고 말했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아이들 맡기고 가라고 가끔이나마 저 보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장모님까지 오셔서 말하기를 아이 돌보는 것 자기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저한테 권유하시더군요. 장모님이 자주 오셔서 아이를 돌보는데 도와주시고 가끔씩 아내에게 생활비 하라며 몇백만 원씩 주시고 했던지라 저도 그런 장모님의 말을 맞받아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알겠다고 하였고 저 혼자 해외 파견 생활을 시작했어요. 파견 생활은 그래도 원래 받던 월급에 배에 가까운 돈이 나와서 돈을 많이 아끼고 아내에게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쓰던 돈만큼만 쓰며 남은 돈들은 전부 열심히 저축했고요. 근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처음 1~2달이야 아내와 자주 연락도 하고 제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이게 딱히 더 이상 서로 할 말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공감도 없고 아내도 대충 듣고 한 귀로 흘려듣고 초반에야 전화하면 몇 시간이고 통화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게 통화하는 것조차 의무감으로 했었고 10분 이상 통화하는 것도 이제는 귀찮아지더군요. 저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아내에게 어떻게든 대화를 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갈수록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파견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첫 해는 아내가 들어왔지만 그마저도 엄청난 불평, 불만을 토해내더군요. 비행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둥, 이 나라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더 이상은 우리 애들 데리고 오는 거 안 좋을 것 같다는 둥, 이런 곳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고 그랬냐는 둥, 아내는 파견 기간 동안 달콤한 말을 하기보다는 서로 정말 다투고 싸우기 바빴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하기를 너무 나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자기도 아이 돌보느라 힘들다며 오히려 역으로 더욱 성질을 내는 모습에 몹시 기분이 많이 상했고요. 그리고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이가 지금 거기에 다녀오고 나서 호흡기 질환이 걸린 것 같다며 이제 더 이상은 못 가겠다는 말을 하는데 정말 열이 받더군요. 저도 그래서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전쟁 같았습니다. 2년차 때 한번 한국에 제가 들어가서 가족들과 휴가 동안 같이 지낸 적이 있고 그 뒤로는 동남아 휴양지를 제가 아내와 아이까지 모두 끊어서 가족 다 같이 휴가 기간을 휴양지에서 보내고 거기서 저는 다시 일하러 돌아갔고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했었습니다. 그것도 4년차 때부터는 아이를 핑계로 안 오더군요. 사실 그때부터 저희는 이미 부부라기보단 어느 순간부터 저는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 역할과 아내는 양육이라는 역할만 했던 거죠. 결국 저도 이 생활에 지쳐가고 아내도 지쳐갈 무렵 한국 귀국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돌아갈 때가 다 되어서는 오히려 큰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많은 의문들이 머릿속에 맴돌더군요. 아내와 부부 생활을 할 자신도 거의 없었고 부부 사이에 대화도 끊긴 지 오래라 돌아갈 무렵쯤엔 1~2주에 한 번씩 연락 안 하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연락 문제는 제가 연락하기 전에는 아내한테도 연락 안 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결국 애들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저는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5년 만에 집에 도착한 저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집에 와서 배를 눌렀더니 아내가 안 나오고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나왔거든요. 저는 당황해서 누구냐고 얼떨결에 물었더니 이사 온 지 반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는데 아내가 남편과 찾아와서 집을 전체로 내놓았다고 하더군요. 아니, 무슨 내가 남편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부동산 주인이 당황해 하더군요. 결국 아내는 전화도 받지 않아 처갓댁에 바로 찾아갔더니 자신들은 할 말이 없다며 아내는 여기 없으니 찾아오지도 말라고 합니다. 차마 저희 부모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긴 뭐해서 일단 근처 모텔에서 잠을 자며 기다렸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다급히 받았더니 이혼하자고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고요. 정말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일단 얼굴이라도 보고 말하자고, 아이도 나를 궁금해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이는 이미 제가 아빠인지도 모른다며 새아빠 있다고 그 사람 보고 아빠라고 한다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몇 년 전부터 남자가 생겼고 그 남자가 저를 대신해서 남편이자 아빠 역할을 하며 집에서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저랑은 사랑 없는 결혼이었지만 이 사람과는 진실되게 정말 사랑한다고요. 부부관계가 없던 점을 들어서 이런 게 다 이혼 사유라고 주장하더군요. 오히려 거부한 건 너 아니었냐고 따졌지만 자기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라며. 그리고 당신이 나를 만나면 해끼칠까봐 겁나서 더 이상은 무서워서 못 보겠다고. 이혼 안 해주면 소송까지 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격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집 전셋돈이랑 내가 여태껏 보내준 돈들은 다 어쨌냐고 물어보니 이미 다 썼답니다. 자기는 더 할 말 없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고 화가 나서 그날 술을 진탕 먹고 다음날 출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부터 바로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변호사님은 일단 아내의 통장과 집을 빨리 가압류를 걸어놓으라고 급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아내가 돈은 많이 썼지만 새로 구한 전셋집과 남은 돈들이 통장에 있어서 가압류를 걸게 되었고 저는 처가댁과 아내 그리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피눈물 나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부터 모든 걸 제가 다 밝혀내야 되었고 아내 측은 계속 제가 유책 배우자라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것도 모자라 파견을 간 것처럼 진술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기나긴 시간이 지나 모든 것은 제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들을 아내에게 보냈던 점과 아내가 바람 피우면서도 저를 기만했던 점, 그리고 돈을 다 들고 도망치고 제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재산을 처분하려고 했던 점, 시댁도 거기에 동조해서 아내의 파탄 사실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저는 거액의 위자료와 제가 기여한 부분의 돈들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꼬라지가 나자 아내의 새로운 남편이 연락이 와서는 위자료 소송 좀 취하해주면 안 되겠냐고, 아내는 더 이상 안 만난다고, 돈도 없는 여자랑 뭘 어떻게 사냐고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더군요. 자기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채팅 어플에서 돌싱녀라고 해서 만나게 되었고 자기 만나면 맛있는 것도 사준다고 꼬드겨서 동거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1년 반 이상이 지나서야 남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고 그 여자는 말하기를 이미 파탄난 과정이라고 괜찮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호적 정리하는 대로 자기랑 바로 결혼하자고 계속 꼬드기는 바람에 자기는 돈 많은 미망인의 남편은 가정 파탄 내고 해외로 도망가듯 나가서 노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된 줄 몰랐다며 억울해하고 이렇게 소송하는 거 자기 집에서 알게 되면 정말 난리가 난다고 했지만 저는 그 하소연을 무시하고 소송을 진행을 하였지만 그 소송은 제가 졌습니다.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자의 말은 거짓말 같게도 모두 사실이었고 아내가 그 상간남을 설득한다고 보냈던 카톡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자도 피해자였던지라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이미 남자 집안에서 이런 상황을 다 알게 되어 난리가 난 걸 알고 있고 짐승 같은 아내랑은 끝내 파탄이 났습니다. 결국 아내는 그렇게 되고 나서야 자식이라도 저한테 떠넘기려고 하길래 이미 아이가 아빠를 다른 남자를 아빠라고 하는 애를 내가 왜 키워야 하냐고 딱 잘라 말해서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혼하게 되던 날 저는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들더군요. 쇼윈도 부부로 사는 것도 곤욕이었는데 어찌 보면 아내가 그 모든 시작을 끊어주었기에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꼭 마무리가 이렇게 더러웠어야 하나 아쉽기도 하네요.
2년 반 연애하고 결혼한 지 이제 1년 3개월 된 28살 여자입니다. 남편은 31살이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크게 문제될 만한 게 없는데 거지근성의 막장인 시댁 때문에 남편이랑 저 미칠 지경입니다. 일단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요. 각자 수입은 각자 관리를 합니다. 남편은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 4천 조금 넘고요. 저도 결혼 전에는 직장을 다녔는데 야근도 많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결혼하기 몇 달 전부터 강남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해서 월 수익이 평균적으로 800 정도 나옵니다. 매달 조금씩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대략 연봉으로 치자면 9천에서 1억 사이로 볼 수 있겠네요. 저희 시댁과 친정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고 빌딩과 부동산 쪽으로도 자산이 좀 되는 편입니다. 반대로 시댁은 홀 어머니의 개념 없는 시누이 하나가 있습니다. 개념 없다는 것은 제가 표현한 것이 아니고 남편 표현입니다. 시어머니 지금 57세시고요. 식당 일 하시다가 남편 대학 졸업하고 그만두셨고 아들한테 생활비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남편이 매달 100만원씩을 붙입니다. 명절, 생신, 어버이날은 따로 용돈 따로 드리기도 하고요. 하루라도 생활비가 늦거나 돈 줘야 할 때는 그러니까 자신이 돈 받아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안 주면 득달같이 전화가 와서는 돈 떨어졌다는 소리를 하십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 이런 어머님과 동생과 한 집안 사람이라는 게 안 믿어질 정도로 성실하고 인간적으로도 문제없는 사람입니다. 남편 중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학비를 댔고요. 대학 들어와서도 편의점, 식당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 대고 자기 힘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물론 결혼할 때도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결혼자금 전부 해결했고요. 남편이랑 저는 사이도 좋고 서로 많이 사랑을 합니다. 시댁 때문에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고 저는 그런 남편이 정말 안쓰럽습니다. 남편이 안쓰러운 만큼 시댁은 점점 더 싫어지는 것 같고요. 반면에 시누이는 그냥 되는 대로 생각 없이 남편 표현을 빌리자면 개념 없이 삽니다. 이제 25살인데 남편도 그냥 포기한 상태고 저런 동생이 있다는 걸 끔찍하게 생각하고요. 남편한테 듣기로는 고등학교 다닐 때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한 번 강제 전학 당했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서 결국엔 퇴학당했다고 하네요. 자퇴를 빙자한 퇴학이요. 그러다가 20살 때 겨우 검정고시 치르고 수능을 봤고요. 삼수 끝에 23살에 수도권 2년제를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25살이 돼서야 겨우 졸업해서 취직한 겁니다. 그냥 화나고 답답한 마음에 생각나는 일들 몇 가지만 써보자면 남편이랑 연애할 때 밖에서 시누이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기껏해서 3번째인가 만났을 때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백이 150만원이 넘는 백이었는데 저번에 봤을 때도 그 백 메고 있더니 또 그거냐면서 똑같은 거 매면 질리지 않느냐고. 언니 능력되니까 다른 거 새로 사고 그건 자기한테 중고로 팔라고요. 그때 시누이 재수할 때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자기한테 팔라며 부르는 액수가 제 기억에 35만원인가 그랬네요. 명품 가방 중고로 사본 적도 팔아본 적도 없지만 그 값에 사고 팔릴 만한 가방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연애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라 그냥 웃으며 넘어갔지만 기분 정말 나빴습니다. 또 결혼할 때도 크게 문제 하나가 터졌네요. 지금 사는 집이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입니다. 잠실에 35평짜리 아파트고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때 저희 남편이 모은 돈으로 혼수를 4천 정도로 해왔습니다. 솔직히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를 한다는데 저는 그냥 형편되는 사람이 해오자는 주의였고 집값에서 10% 정도 해온다는데 그 반도 안 되게 해왔을 때도 별로 기분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인 거 아니까요. 그 혼수로도 충분했고요. 저는 집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 예단을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그랬고요. 서로 주고받을 예물만 적당히 하자고 했고 당연히 꾸민비도 안 받았고요. 상견례 때 이미 나온 말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도 아니고 저희 엄마한테 연락하셔서는 주변에서 보는 눈이 있으니 형식적으로라도 예단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형식적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다 시누이 명품 가방 하나 얹어서요.
황당해하는 저희 엄마한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는 말까지 하셨네요. 저희 부모님 솔직히 결혼할 때 남편은 정말 마음에 들어 했지만 시댁을 달가워하지 않으셨는데 잘못하면 파혼할 뻔했습니다. 남편이 그거 알고는 집에 가서 한번 뒤집고 와서야 겨우 마무리됐죠. 참고로 시댁은 경기도 군포, 친정은 서울, 신혼집은 직장들도 전부 서울이라서 결혼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제가 부담을 했고요. 남편 앞으로 온 하객들 식비만 받았습니다. 청첩장은 남편이 했고 미안하다고 신혼여행도 남편이 해줬습니다. 근데 웃긴 건 나중에 남편한테 들은 얘기지만 결혼할 때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았으면서 남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전부 시댁에서 가져갔더라고요. 한마디로 식비도 그냥 남편이 낸 거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신우가 올해 2년제 졸업하고 심지어 좀 빈둥거리다가 5월에나 겨우 취직을 했습니다. 회계 쪽이라서 자격증 같은 것도 좀 있어야 하는데 신우는 당연히 자격증도 기본으로 딸만한 것만 있고요. 그래서 원래 회계 쪽이 초봉이 낮은데 더 낫습니다. 그래도 취직시켜준 사실에 감사해야 할 정도죠. 그런데도 자기 능력도 모르고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100만원도 안 주면서 일도 많고 잔심부름도 많다며 군포에서 강남까지 교통비 빼니까 남는 것도 없다고 관두려고도 하더군요. 이번 달부터는 수습 끝났으니 100만원은 받겠지만 초봉 1200 정도라서 사실 암담합니다. 그것도 시어머니가 더 괜찮은 곳 있으면 알아보고 옮긴다고 해도 일단 계속 다니라고 뜯어 말려서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같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와서 저녁 먹고는 하는 말이 과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살림 합치자는 말씀 꺼내시더군요. 살림을 합치면 매달 100만원씩 생활비 붙여주는 것도 안 줘도 되고 살림은 시어머니랑 시누가 도와줄 거고 이제 곧 있으면 너희도 아기 생길 텐데 그럼 애도 시어머니가 집에서 봐줄 테니 걱정 없을 거라면서요. 게다가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지금 시댁 군포에 빌라 22평짜리 전세 6천에 삽니다. 그걸 시누이 나중에 결혼자금으로 모아둔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 결혼 전에 시댁과 친정에 문제가 생기면 각자 책임져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면서. 어차피 그 집은 자기가 해드린 거 아니니 그걸 팔아서 신우 결혼자금으로 주든 말든 관여하지 않겠지만 그 집 팔고 나서 우리 집으로 들어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라는 거였습니다. 저도 결혼 전부터 결혼은 독립이니 양가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지는 않고 적어도 나이 많이 드셔서 정말 불편해지시면 그때 모시고 싶다고 말하고 남편도 동의했기에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그럼 생활비로 150만원씩 달라고 하십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차라리 신우가 학생이었다고 해도 이제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직장인이 돼서 수입이 있는데 덜 들여도 뭐라고 하지 못할 판국인데 더 달라고 하시니까요. 남편이 그랬습니다. 이제 땡땡이도 돈 이제 버니까 생활비 70만원으로 낮출 생각이었다고. 그랬더니 이번엔 신우가 그러더군요. 자기 회사가 강남인데 군포보다 잠실이 더 가깝고 방도 남으니 그럼 자기만이라도 일단 여기서 좀 살겠다고요. 회사가 멀어서 몸도 너무 힘들고 연봉도 낮은데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남는 게 없다고. 여기서 살면서 아껴서 결혼자금 모으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웃겼습니다. 군포에서 강남까지 지하철 찾아보니 40분 좀 넘습니다. 잠실에서 강남까지는 10분 좀 넘게 걸리고요.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니고 신우의 대학은 회사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도 몇백 원 차이밖에 안 나고요. 결국에 남편이 쫓아냈습니다. 그런 말 하려거든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어제부터 계속 전화하며 문자가 오네요. 시어머니는 생활비 어떻게 내놓을 거냐고 하고 신우는 자기라도 여기서 지내겠다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물론 남편이나 저나 계속 무시하고 있고요. 저나 제 남편 생각은 지금까지 쭉 그래왔던 것처럼 생활비 드리고 각자 사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생활비를 올려드릴 생각도 없고 한 집에서 살 생각도 조금도 없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생활비 낮추겠다는 태도인데 그건 확실히 신우의 연봉이 낮기는 하니까 생활비는 그대로 유지하되 신우가 결혼하고 큰돈 들어갈 일이 없어지고 나면 그때 조금 낮추던가 하자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남편도 제 말에 수긍했지만 저랑 이런 일로 불화가 생기느니 가족과 연을 끊겠다는 태도예요.
그리고 저나 남편이나 앞으로 이런 말이 절대 나오지 못하게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저희 의견을 못 박아둘 생각입니다. 많은 분이 읽어주시고 대체 어떻게 해야 다시는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하겠습니다. 정말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전부 고려해보고 행할 준비가 저나 남편이나 되어 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언젠가 벌어질 일이 지금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조언 진심으로 부탁하겠습니다. 후기. 생각보다 많은 분이 읽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남편 둘 다 댓글과 댓글에 달린 댓글까지 모두 읽어보았고 이틀 동안 참전쟁이 아닌 전쟁을 치르며 정신이 없었네요. 후기를 남겨달라는 댓글도 있었고 많은 분이 제 일처럼 생각해 주시며 제 편이 되어 화를 내주셨고 응원해 주셨기에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이렇게 후기를 남깁니다. 이틀 새 정말 많은 일이 있어서 글이 길어질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엊그제네요. 월요일에 판에 글을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제가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마 시누이 일 끝나자마자 시간 맞춰서 바로 오신 것 같았습니다. 식사 안 하셨다기에 저녁 먹으러 식당으로 자리 옮겼고요. 솔직히 매장으로 직접 찾아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너랑 할 얘기가 있어서 온 거니 남편은 부르지 말라고 하시길래 남편한테는 전화로 오늘은 좀 늦을 것 같다고 미안한데 저녁은 혼자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토요일에 그렇게 쫓기듯 가셨으니 표정도 안 좋으셨고 일요일에 온종일 문자, 전화 모두 무시했던 터라 무슨 소리를 듣게 될지 걱정도 됐지만 어쨌든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니 말씀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쓰는 저는 좀 어색하지만 읽어주시는 분들 보기 편하도록 대화체로 적어보겠습니다. 어머님이 넌 시댁에 생활비 100만원 갖다 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냐? 음식 세팅되자마자 어이가 없다는 듯이 따지듯 물으시더라고요. 100만원 누구에게는 크고 누구에게는 적은 돈입니다. 흔히들 사는 집이라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저 힘들게 직장 생활도 했고 제 손으로 돈 벌고 있었기에 100만원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주신 분이기에 아깝다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를 70으로 줄인다는 소리는 왜 나오느냐?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수입 각자 관리합니다. 어머님께 생활비 보내는 거 전부 오빠가 벌어서 오빠가 보낸 거예요. 오빠가 생활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던 것도 저 엊그제 알았어요. 걔가 왜 그러는 것 같으냐? 너 때문에 아니냐? 오빠는 그냥 그동안 너무 많이 준 것 같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작년까지 아가씨가 학생이어서 돈 들어갈 곳이 많았지만 이제 직장생활 하니까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언니, 저 그동안 학교 학자금 대출받아서 다녔거든요. 시누이가 정말 어이없다는 듯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생활비 드린 거로 시누이 등록금까지 다 해결한 줄 알았거든요. 시누이 다녔던 학교가 다른 대학들에 비해 등록금이 좀 낮은 편이어서 260 정도 됐던 거로 알고 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등록금이 나가는데 방학 때 잠깐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30만원씩이라도 벌고 생활비에서 20-30만원씩이라도 남겨두면 등록금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부모님이 대주시는 등록금으로 편하게 학교 다닌 사례라서 세상 물정 몰랐던 건지 고스란히 빚으로 안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전 정말 당황해서 말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생활비 외에도 명절, 어머님 생신, 어버이날에도 30만원, 50만원씩 더 드렸고 저도 남편이랑 별도로 돈 넣어 드렸거든요. 생활비 외에도 1년에 300만원 정도는 더 드렸을 겁니다. 아가씨, 방학 때라도 따로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안 하셨어요? 방학 때 아르바이트 잘 구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아르바이트는 못 사는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빠 없어도 엄마도 있고 집도 있고 대기업 다니는 오빠도 있고 돈 잘 버는 새언니도 있는데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해요? 언니는 나보다 쉽게 공부하는 과 나왔는데도 아르바이트 안 했잖아요. 근데 난 언니보다 공부할 것도 더 많고 어려운 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해요? 저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시누이 회계학과 나왔고요. 경영학과에서도 회계 과목 배우기 때문에 저도 회계가 어려운 과목이라는 건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영학과가 쉽게 공부하는 과는 절대 아닌데 저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표정 관리도 안 됐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못 사는 사람들만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제 카페에서도 아르바이트생들 많이 있는데 집에서 등록금 대주시고 능력이 돼도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용돈이라도 벌겠다고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어머님이 너희는 생활비 100이 엄청나게 큰 돈인 줄 아나 본데 그 돈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하다. 그걸로 돈이 남아서 애 등록금까지 낼 수 있을 줄 알았다니 너 정말 해도 해도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른다. 지금 얘 앞으로 등록금 때문에 빚만 1000만 원이 넘는다. 근데 지금 생활비를 줄인다니 생각이 있기는 한 거냐? 토요일에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했냐? 애 앞으로 빚을 갚아달라고 했냐?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자기 돈 모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딴 식으로밖에 행동 못하냐? 안 그래도 박봉이라 빚 갚기도 벅차니까 나중에 결혼할 때 돈 부족할 것 같아서 빚 갚고 돈 조금이라도 모아놓으면 전셋값으로 좀 보태주려고 했다. 아들 하나 있는데 나중에 아들이 시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어차피 모실 거 좀 빨리 합치자고 한 건데 그게 기분이 나쁘냐? 아니면 너 애초에 시부모 모실 생각 안 했느냐? 그리고 너 결혼할 때 집 말고 해온 게 뭐냐? 너 집 했다는 이유로 혼수도 땡땡이 했고 예단도 안 했다. 집 한 거? 그래서 그 집에서 지금 내가 사냐? 네가 사온 집에 네가 살았는데 왜 그걸로 생색을 내려고 드냐? 땡땡이가 그러는 건 이해가 간다. 걔는 너 보기 괜히 민망하니까 미안할 수도 있으니까. 겉으로는 더 그래도 속으로는 안 그럴 거다. 그럼 여자가 돼서 남편이 그렇게까지 행동해주면 옆에서 말리고 생각있게 행동해야지. 네 꼴이 가관이더라. 땡땡이가 우리 내쫓을 때 너 그냥 옆에서 서있더라. 집안에 남자가 잘못되면 여자 탓인 거다. 한마디로 네 탓인 거야. 그리고 너 생활비 100만원 크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 돈에 욕심내지 마라. 너 너희 집에 한 달에 300씩 갖다 주는 거 다 안다. 우리 집에 100만원은 크고 아깝고 너희 집에 300은 적고 아무렇지도 않냐? 난 너 생각하는 꼬락서니가 이해가 안 된다. 저 긴긴 말씀하실 동안 저 한마디도 못했네요. 바보같이. 정말 화가 나신 건지 언성 높이시고 쏟아붓듯이 말씀하셔서 끼어들 틈도 없었고요. 주말 동안 계속 남편이랑 얘기할 때 남편은 정말 가족들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어머님 말씀을 들으니 저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300씩 드리는 건 제가 하는 카페 건물이 저희 부모님 건물이신데 부모님이 딸이 하는 가게라고 월세를 안 받으셔서 월세 250에 용돈 개념으로 50만원 합해서 300만원씩 드리는 거거든요. 건물 몫이 좋아서 부모님께 300만원 드리고도 800만원이 남으니 저희 생활하고 돈 모으는 데는 전혀 모자람이 없고요. 남편과 제가 수입을 각자 관리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상의는 하므로 저도 남편이 시댁에 생활비 100만원 주는 거 알고 그러라고 했고 남편도 제가 친정에 300만원 갖다 주는 거 월세 안 받으셔서 그런 거라는 것도 알고 도리어 똑같이 월세에 100만원씩 추가해서 드리는 게 어떠냐고 했을 정도로 이해 다 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어떻게 할 거냐?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랑 같이 살 거냐고요? 말 거냐고요? 그 부분은 저랑 오빠랑 같이 상의를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저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오빠도 같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빠가 싫다고 해도 겉으로만 그러는 거니까 언니가 같이 살자는 식으로 얘기해요. 솔직히 나 지금 회사 그만두고 싶은데 참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언니는 잠시 살면서 강남으로 자기 차 타고 다니고 거기다 언니가 사장이니까 힘든 거 없겠지만 나는 경기도에서 강남으로 지하철 타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출퇴근하는데 안 피곤하겠어요? 거기다 회사가 크지도 않은데 말단 직원이라 온갖 잔심부름까지 다 하면서도 돈은 돈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올릴 거 아니면 같이 살던가 둘 중에 결정해요. 화는 많이 났지만 제가 이혼할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가족으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얼굴 붉히기 싫었고 또 무엇보다 제 부모님 욕먹이기 싫어서 얼른 자리 피하고 싶어 생활비 문제든 합가하는 문제든 오빠랑 상의 후에 다시 연락드린다고 하고 끝냈습니다. 당연히 음식값 제가 계산했고 신우이가 엄마 힘드니까 지하철 못 타겠다고 해서 택시비 5만원 드리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전부 얘기했더니 남편이 바로 전화해서 욕하려는 거 일단 말렸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 생각 제대로 말하고 와야 끝날 것 같다고 하고요. 그리고 남편한테 판에 글 썼던 거 얘기하고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글이랑 댓글이랑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서 읽게 했습니다.
남편이 화났을까봐 걱정했는데 가족인 나도 이렇게 끔찍한데 남들은 어떻겠냐며 도리어 이 정도면 양호한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속에 있는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물어보지 못해서 듣지 못했던 남편한테는 아픈 과거 얘기까지 다 듣게 됐습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냥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집이었는데 아버님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돈도 못 받고 나오게 됐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버님이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제사 지내는 집이었는데 어머님이 힘들다고 제사도 잘 안 지내셨고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심지어 아버님 제사도 안 지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사를 안 지내길래 그런 점은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과 시누이가 아버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안타까워했다면 자기가 집을 이렇게 싫어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사도 안 지내고 심지어는 그냥 돌아가신 날이라도 기억은 하고 있어야 하는데 언제 돌아가셨는지 기억도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님 원망만 한다고 능력도 없고 가족들 책임도 못 진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사람인데 왜 가장으로 생각해야 하며 좋은 마음이 들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순간부터 난 집이 정말 끔찍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몰랐는데 점심시간에 저희 아빠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답니다. 지금 저희 남편이 결혼 전부터 타던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 나이도 30이 넘었고 곧 아이도 가지고 그럴 거니 더 좋은 차로 바꾸자며 6천만 원 정도 되는 외제차로 바꿔주시겠다고 전화를 했더랍니다. 저번에 저희 가게에 부모님이 같이 오셨을 때 땡서방 차 바꿔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아우디랑 BMW 같은 차종을 말씀하시더니 아마도 그 말을 남편한테 전화로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주말에 그런 일 있자마자 장인어른은 차 바꿔주시겠다는 말씀하시니 전화만으로도 죄송해서 감사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장인어른은 차 바꿔주시겠다고 하는데 저녁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소리나 했다는 걸 알고 나니 내가 결혼으로 가족이 됐지만 어머니 생판 남인데도 이렇게 아들처럼 챙겨주시고 생각해주시는데 내 핏줄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뭐라도 받아낼까 자기 이익이나 생각하고 있다고. 솔직히 그동안 지킬 거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는 왜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있는 건지 억울하기까지 하다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마음이 아주 아프고 이 사람이 참 불쌍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다 해결할 거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가족은 저라면서 어머님과 시누이 모시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살면 자기가 먼저 죽을 것 같다고요. 그리고 생활비도 댓글들 읽어보더니 50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군포를 가도 우리가 아닌 우리가 들고 올 돈이나 반기니 가고 싶지도 않다고 누구 오는 사람도 없고 하는 것도 없으니 그냥 명절 때도 안 가고 싶다고 하고요. 남편은 자기 집을 우리 집이 아니라 군포라고 부릅니다.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말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집이라고 말하기도 싫어서 그랬던 건가 싶네요. 만약에 생활비로 난리를 치면 50도 끊을 거고 이전 글의 댓글에 그냥 집 팔고 짐 싸서 들어올 것 같다는 글을 보더니 계속 집으로 들어온다고 우기면 지금 사는 집 팔고 처가로 들어가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딸만 둘이시고 제가 장녀라 동생 결혼하고 나면 두 분만 있게 되고 집도 단독주택으로 2층 집이라서 방이 많이 남으니 나도 군포보단 처가가 더 마음이 편하고 좋다고 난 상관없으니 정말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기 낳으면 내 자식을 내 어머니 손에 맡길 생각은 추워도 없다고. 차라리 남의 손에 맡기면 더 안심이 되지 내 어머니 손엔 절대 안 맡긴다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연락 끊고 숨어버리면 못 찾는다고 결혼 전 예단 요구했을 때 저희 부모님 연락처 바꾸셔서 서로 연락처도 모르시고 당연히 부모님 집은 어딘지도 모르시니까요. 저도 당신 마음이 편하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일단은 시댁 가서 어머님 아가씨하고 얘기도 하고 정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로 하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마음에 걸렸던 시누이가 등록금으로 진 빚 1,000만원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셈 치고 갚아주자고 했는데 남편이 겪어봐야 안다면서 절대 그러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재산은 제사라고 할 것까지도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챙기자고 했습니다. 아버님 형제분들과도 연락이 끊어졌고 시댁도 안 챙기니까 저랑 남편이랑 둘이서 간단하게라도 챙기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유일하게 아끼는 가족이란 분은 돌아가셨지만 아버님 뿐인 것 같아서요. 다음날 어제네요. 남편의 사는 월차 내고 오전에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는 시댁 먼저 가서 얘기해보고 상황 봐서 친정에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남편이 장인어른 장모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 자기가 처신 똑바로 못한 게 있으면 혼날 건 혼나고 같이 의논해보고 싶다고 해서 친정을 먼저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원래 남편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생각이 참 바른 사람이라고. 남편 얘기 다 듣고 나서서는 자신들 걱정은 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겠다면서 저나 남편이나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아니까 믿고 맡기겠다고 마음 편하게 해주셨고요. 어머님이랑 시누이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이랑 저녁 때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시누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런 어차피 우리 집 갈 거면 나 태우고 같이 들어가자고 하던 거 옆에서 남편이 듣고는 전화를 뺏어서 25이나 됐으면 나이값 하고 상황 파악 똑바로 하라고 딴 길로 새지 말고 끝나는 대로 바로 집에 가서 기다리고나 있으라고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점심 먹고 저희 아빠께서 차라리 잘 됐다며 시간 될 때 바로 해결하자고 바로 남편 자동차 바꿔주시겠다고 매장으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지금 상황이 이래서 저한테도 장인 장모님께도 죄송한 마음뿐인데 차까지 받을 순 없다며 사양했는데도 저희 아빠께서 한 집안의 가장인데 안에서나 밖에서나 자기 잘못이 아닌 거로 기죽어서 다니면 안 된다고 제 잘못이 아닌데도 제 잘못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잘못하고도 잘못인 줄 모르는 사람만큼 못난 거니까 절대 그런 생각 말라며 앞으로 더 잘 살라고 해주는 거라고 결국에 차 바꿔주셨습니다. 저녁 돼서 시댁 도착했더니 어머님도 시누이도 안 좋은 표정으로 있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오는 길에 같이 오면 되지 안 그래도 일하느라 힘든 애를 지하철 타고 오게 해야겠느냐고. 남편하고는 화보다도 그냥 침착하게 말로 하는 게 더 잘 알아들을 것 같으니 화내지 말자고 했는데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화가 나서는 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했던 얘기 그대로 앞으로 생활비는 50씩 드릴 거고 명절, 생신, 어버이날엔 20씩 드리겠다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 생각 같은 건 눈꽃만큼도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난 아주 예전부터 집이 싫고 가족이 싫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부터는 내 집과 제 가족이 좋아졌다고. 근데 그 집이 이 집이 아니라고. 난 지금껏 팔 만큼 했고 받은 것 없이 주기만 했다고. 앞으로는 그렇게 고분고분 해드리지 않을 거라고. 지금 줄인다고 줄인 것도 적은 거 절대 아니니 씀씀이부터 줄이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생판 남인 언니 말은 듣고 핏줄인 가족 부탁은 안 들어주느냐고요. 저희 남편이 그랬습니다. 네가 부탁하는 태도로 나왔다고 생각하면 너는 학교 다시 들어가라고. 나는 앞으로 명절이나 무슨 날이 돼도 이 집에 다시는 발 안 들인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 아내나 앞으로 태어날 내 자식도 이 집에 발 들이는 날은 없을 거라고. 우리 집 팔고 처가로 들어갈 건데 이 집 팔고 다른 곳 갈 때 있으면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님이랑 신우가 확 당황하더라고요. 그렇게 꼭꼭 숨으면 나 못 찾을 거라고. 찾을 능력은 되냐고. 그러니까 신우가 소리치더라고요. 자식이 부모 봉양 안 하면 법에 걸린다고. 얼마 전에 부모 봉양 안 한 자식한테 생활비 해주라고 나라에서 그랬다고. 그게 될 것 같으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런 법대로 하자고. 내가 지금껏 벌어놓은 전 재산을 걸고서라도 이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 사서 지금까지 내가 이 집에서 받은 거, 해준 거 다 나열해서 법적 판결을 받을 테니 소송할 돈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법으로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몇백, 몇천만 원을 소송비로 날려도 나는 앞으로 내가 벌어들일 돈이 더 많으니 그 돈은 이 집에 더는 못 갖다 주겠다면서 한번 법으로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자식 잘못 키웠다고 우시고 신우는 남편이 아닌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더라고요. 그거 남편이 겨우 막아서 신우 뺨 한 대 후려치더니 저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제 그렇게 일 있고 지금까지 별다른 일이 없네요. 남편이 저보고 오늘은 매장 나가지 말고 직원들한테 맡기고 집에 혼자 있지 말고 처가댁 가 있으라고 해서 친정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연락이 없는데 또 어떤 연락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랑 어제 얘기해서 일단 집 자체는 오늘 아침에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고요. 다른 집을 구하든 친정으로 들어가든 어쨌든 이사는 확실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도 참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이 저 지키려고 해준 만큼 저도 제 남편 지켜야겠으니까요. 글 쓰는 데까지 3시간 가까이 걸렸네요.
그간 조언해주셨던 분들께 감사하여 긴 글로 마무리 짓습니다. 조언해주셨던 분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우리 집 일도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종 3년 만에 이곳에 다시 글 쓰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제가 쓴 글 읽다가 많은 댓글들도 읽어보고 그 고마움이 다시 생각나서 글을 적어봅니다. 간단히 근황이라도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현재 시댁과 영 끊고 삽니다. 마지막 글을 보니 저희가 용돈 반으로 줄이고 집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로 글이 끝났던데, 그리고 나서 다른 집에서 살면서 용돈 50씩 드리다가 또 한 번 불만 품으시고 저희 가게 찾아오셔서 돈 좀 달라고 하시는 바람에 남편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대판 싸우고, 그로부터 1년 뒤 제가 아기가 생기면서 친정엄마 도움도 받을 겸 친정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처가니까 남편이 불편할까 신경 쓰였는데 이제서야 집다운 집 같다며 너무 남편이 좋아합니다. 또 저희 엄마랑 아빠한테는 얼마나 잘하는지 매번 엄마가 좋아하는 빵이랑 꽃이랑 사서 들어오고 아빠의 술친구가 되어주면서 살갑게 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서야 자기도 가족이 생긴 것 같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기분이라고 행복하고 고맙다고 하는데, 이 사람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복덩이 아기까지 태어나 매일같이 재롱을 부리니 저희 집은 정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한 번씩 명절이나 어버이날 때 시댁이나 남편의 기분이 신경 쓰이긴 했는데, 남편이 자기는 정말 괜찮으니 진짜 영 끊었다 생각하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생각 안 하려고요. 여기까지 저희들의 근황인데 마무리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언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에휴, 신울 빚도 갚아주지 마세요. 그러다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하면서 비비고 들어올 듯 싶네요. 남편분 참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좋은 분 같은데 가족사가 좀 마음이 아프네요. 님하고 남편 닮은 예쁜 자식 낳아서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매일 저녁 7시 30분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